이어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실 이상욱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철학과와 인공지능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HY 과학기술윤리법정책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World Commissions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유네스코의 바이스 체어퍼슨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원칙에서 행동으로 AI 윤리의 전주기적 구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포용적 혁신이라는 정말 제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주제 자체에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들, 그리고 그 논의들의 방향성,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 그리고 주요 쟁점들 여기를 좀 빠르게 개관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제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희망은 제 발표를 들으시고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셔서 관련된 자료들은 뭐 인터넷이나 어디 찾아보면 굉장히 쉽게 발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이후에 발표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몇몇 쟁점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다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제 제목이 제 발표 제목이 원칙에서 행동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현재 AI와 관련된 윤리적 국제 동향, 논의 동향이나 활동 동향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한 2019년, 20년 정도부터 OECD, EU, 뭐 G20 이렇게 국가 간 연합체 그리고 이제 IEEE라는 굉장히 중요한 엔지니어들의 단체에서 AI와 관련된 윤리 원칙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런 국가한 단체나 엔지니어들이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뭐 그렇게 그 내용상에 큰 차이가 없고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기 시작한 게 제 생각에는 2021년도에 발표된 이제 유네스코 윤리 권고인데 이 권고의 특징은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들, 특히 정책 행동이라고 해서 그 윤리 원칙들을 각국 제도들이 반영해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EU에서 예를 들어서 AI 윤리 관련된 법 개정안이 나왔고 그것들이 지금 이제 여러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컨설테이션을 거치고 있고 이렇게 추상적인 원칙에서 머물렀다는 비판에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것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 행동들이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몇 가지 그 쟁점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이제 제가 저 첫 슬라이드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룰 포용적 혁신, AI와 함께하는 포용적 혁신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건 제 분석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천칭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한쪽에 이제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무슨 뭐 산업 물품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혁신에 해당됩니다. 이노베이션에. 그리고 왼쪽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베이직 휴먼 라이츠라든가 핵심 가치들에 해당되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국제 논의들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아주 명문화시켜서 우리가 AI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인류 복지에 기여할 가능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결국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혁신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혁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혁신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기본 인권이라든가 사회적 가치들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서 같이 달성하는 것이 AI 윤리의 핵심적인 목표이다라는 내용이 OECD, 뭐 EU, G20, 유네스코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그 헌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AI 윤리가 좀 어려운 점이 이 AI가 보여주는 지능적 행위들이 우리에게 되게 낯설다는 데 있습니다. 즉 네안데르탈인이 한 4만 년 전에 멸종한 이후로 우리는 인간만큼 똑똑한 존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간만큼 똑똑한 결과물을 내는데 생각하는 방식이나 생각을 한다면 비유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인간과 굉장히 다른 새로운 존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의인화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었으니까 인공지능도 인간 비슷하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기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서 보이는 저 그림은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네덜란드 인공지능 그 연구팀이 이제 렘브란트 도메인 엑스퍼트라고 하죠. 그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서 렘브란트가 그렸을 법한 그렇지만 실제로 그리지도 않은 그림을 렘브란트 그림을 기계학습시켜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의 3D 이미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3D 프린터로 찍어낸 그림입니다. 렘브란트 전문가도 깜짝 놀라요. 정말로 렘브란트의 화풍을 기가 막히게 구현했다고 깜짝 놀라는 그림인데 저걸 만들어낸 인공지능은 그냥 사실은 계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폄하할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엔지니어가 사실은 그 렘브란트 전문가들하고 협력해서 렘브란트 그림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코딩화시키고 이 작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일일이 다 알고리즘적으로 기계학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해서 특히 이제 뭐 백프로포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이 결국은 이제 적분을 근사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걸 사용해서 계산해낸 결과물이고 당연히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든가 예술을 창작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결과물은 인간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예술 작품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난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는 인간과 너무 다른데 근데 결과물은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그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새로운 도전이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인문주의나 아니면 휴머니즘의 가치들을 재검토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네스코 권고가 다른 어떤 AI 윤리와 달리 가지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산업 발전과 인권 사이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OECD 보고서랑 달리 유네스코는 거기에 이제 그 에듀케이션 교육 그다음에 사이언스 과학 그다음에 컬처가 있잖아요. 문화. 그러니까 실제로 인류의 모든 삶과 사회의 측면들과 관련된 AI의 윤리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게 바람직하다라는 원칙 도덕 원칙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런 쟁점들이 있고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응의 방식이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들을 만들고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논의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약간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는데 뭐냐면 아니 그 우리말의 윤리 개념에 따르면 그 제가 이제 국어사전의 윤리 그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의를 저런 게 왜 윤리인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윤리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 원칙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윤리랑 상관이 없죠. 구태여 뭐 친기술도 윤리와 관련돼 있다고 요즘 많이 얘기 나오니까 그건 인정한다고 치고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이 저 마땅히입니다.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말의 윤리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누가 봐도 뭐 살인처럼 무조건 잘못됐거나 아니면 남을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무조건 좋은 거 이런 선악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영어의 에식스 개념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말의 윤리 개념이 틀렸고
영어 에틱스 개념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르다고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국제 AI 윤리 논의에서 사용되는 윤리 개념은 영어 에틱스 개념이라는 겁니다. 영어 에틱스 개념은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원래 이제 그 어원을 찾아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리스어의 에토스라는 단어와 라틴어의 모레스라는 단어에서 그게 이제 합성되면서 이제 에틱스가 나왔는데 에토스는 사회적 인격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사회적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그 민주 정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도시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바람직한 인격 그게 뭐겠어요? 남들 말들을 귀 기울여 듣고 자기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절제하고 어떤 경우 용기도 보여줘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바람직한 특징들이 이제 에토스입니다. 근데 이 에토스는 그리스 시대에서도 도시국가마다 달랐거든요.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병영 국가였던 스파르타의 에토스와 훨씬 더 민주적이었고 자유로웠던 아테네 에토스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에토스들 사이의 차이점들을 인지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서로 다른 에토스를 가진 도시국가들이 그리스라는 전체 연합체 특히 이제 페르시아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연맹을 구성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에식스를 규범적 능력이 규범적 어떤 힘이 있지만 그 규범적 힘들을 구성해가는 그 사람들이 합의하고 어떤 게 바람직할까? 너는 좀 생각이 다르네. 요즘 말로 하면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에식스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으로 그때부터 살아 있습니다. 모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레스도 사람들 사이에 관습이라고 흔히 번역되는데 커스텀이라고 물론 그게 맞지만 그 관습이라는 것이 규범적인 여기서는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다른 곳에 가면 조금 어색한 일이 되고 다른 곳에 가면 굉장히 무례한 일이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차이니까 그냥 문화로 넘기자가 아니라 어쨌든 그게 규범적인 것 때문에 그것들을 서로 묶어내는 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규범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에식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에서 윤리는 이런 우리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협의를 통해서 그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전체가 그 과정으로서의 윤리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쟁점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쟁점이 그 여러분들이 국제적인 AI 윤리 논의를 살펴보시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휴먼 센터드 뷰라고 해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노베이션과 그다음에 그 휴먼 라이츠 기본 핵심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합의가 있어요. 이제 어려워지는 점은 이렇게 원칙에서 행동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는 그 휴먼 센터드 뷰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행했던 개념은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결과물을 산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최종 결과물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반드시 인간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인간이 그걸 다 검토하게 만들어라.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거는 거의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몇몇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우리가 쓰는 이유가 효율적이기 때문인데 사람이 매번 그 중간 과정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 결국 사람이 결정하는 거고 인공지능이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혜택들을 결국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핵발전소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결정적인 의사결정 과정 이런 거는 이제 휴먼 인 더 루프가 필요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AI 응용에서는 휴먼 센터드 뷰를 실현하는 방식이 휴먼 인 더 루프보다는 휴먼 온 더 루프. 이건 뭐냐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왜 CCTV 같은 걸 이제 보고서 경찰관들이 그걸 한 수십 대 켜놓고서 보고 있다가 평소에는 이제 그냥 보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이제 그게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인지를 이렇게 좀 지켜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거기에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이제
자동화된 결정을 수용하게 하다가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인간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개입하는 게 이제 휴먼 온더 루프 개념이고, 휴먼 오버 더 루프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도시 전체의 그 에너지 그리드 같은 걸 그 최적화한다. 그런 상황들에서는 사실은 그걸 일일이 계속 보고 있을 필요도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 목적 자체가 좋은 거니까.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휴먼 에너지 그 에너지 그리드를 그 최적화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알람 같은 게 울리면 그때 이제 들어가서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휴먼 오버 더 루프 개념이고, 지금 현재까지의 컨센서스는 그 우리가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휴먼 센터드 인간 중심주의를 적용하는 방식은 그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 그것의 사회적 그 해명 가능성의 정도,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특징, 목적 함수의 내용, 이런 걸 고려해서 휴먼 인더 루프, 온더 루프, 오버 더 루프를 이제 그 골고루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에는 그 특히 이제 AI를 설계하는 단계 때부터 AI 윤리 영향 평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약간 좀 너무 과도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EU에서 최근에 발표한 AI 윤리 규제 안을 보면 이제 2023년 4년 정도를 목표로 그 이해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 안을 보면 AI의 위험도를 나누어서 하이 리스크 AI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위험도 AI 같은 경우에는 그 AI를 만드는 그 엔지니어나 아니면 업체가 이 AI가 이 위험, 이 고위험에 적절히 대응했다는 점을 그 독립적인 검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AI 영향 평가, 윤리 영향 평가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다는 증거를.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규제가 이미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고려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방법론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된 이유는 물론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미지넷 같은 미케니컬 터크를 사용해서 그 이미지를 레이블링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편견들, 예를 들어서 저기 전직 오바마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그 인공지능이 그 이제 판독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뭐 사기꾼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걸 이제 레이블링 한 사람들의 편견이 그대로 저기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을 미리 그 여러 가지 뭐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이라든가 알고리즘 수준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AI 윤리 영향 평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원칙 수준에서는 되게 쉽게 공감했던 내용들이 사실 행동 수준이 되면은 복잡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무성 뭐 다 좋다고 얘기하죠. 이제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요. 특히 엔지니어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투명성은 사회적 투명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 영업 비밀일 수 있는 코딩을 갖다 전부 다 공개하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투명성이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그 업무 처리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깨알 같은 글씨라서 안 읽으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그 어떤 어떤 펀드를 드신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약관을 읽어보고 설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 약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당신의 정보들을 수집해서 요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요런 데 사용한 다음에 요렇게 폐기하겠다. 즉 정보 수집 과정에서 그 처리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이란 건, 우리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 함수를, 그러니까 어떤 걸 갖다가 최적화시키려고 하고, 그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베리어블들을 사용하고, 어떤 거에 특히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다. 이것도 물론 영업 비밀과 관련해서 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 과정들을 그 밝히는 것이 투명성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이 AI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그것들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투명성은 사실은 그래서 그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어떤 덕목인데, 이 투명성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뉴럴 네트워크, 그 신경망 기반 AI는 그 계산 단위들이, 그 노드들이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노드들이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훨씬 더 하이 레벨 노드들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게 개다 고양이다를 판독할 때 개의 전형적인 특징들, 고양이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의미론적으로 파악해서 판독을 하지만 그 인공지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컨볼루션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패턴들을 가지고 인식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왜 이 개를 개라고 인식했냐라고 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구되는 게 설명 가능성인데, 즉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AI를 만들자. 이게 좋아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여기 연구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 중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설명 가능성을 높이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거의 예외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 인공지능의 그 효율성을 높인 방식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고전적인 심볼릭 AI, 기호 처리 AI가 아니라 그 밑에 레벨에서 그 계산을 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는데, 그걸 억지로 위로 올리면 사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저 책무성이 굉장히 요구될 때, 즉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무리 효율성이 떨어져도 실제로 이 AI가 나온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런 책무성과 그 설명 가능성 사이에 트레이드오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책무성이 되게 높은 분야에서는 사실은 설명 가능한 AI를 추구해야 되고요. 효율성이 낮아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AI가 설명 가능해야 된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AI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가치들 사이에 맞교환 문제, 트레이드오프 문제들을 고려해가면서 AI의 윤리적 논의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엄청나게 가서 지금 몇 분 남았는지 제가 중간에 이걸 껐네요. 예, 그게 잘 안 보여서 제가 그래서 일단 좀 빨리 가겠습니다.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 AI와 관련된 논의들이, 윤리적 논의들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혁신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어긋나죠. 왜냐하면 혁신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되짚어봐야 될 수많은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만약에 이런 어떤 윤리적 고려, 그다음에 그 윤리적인 고려에서 출발한 어떤 정책들, 그다음 규제들, 이런 것들이 적응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 무슨 뜻이냐면, AI처럼 아직 그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테크놀로지를 미리 재단해서 이런 거 안 돼라고 딱딱딱 막아버리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그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들을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어떤 정책적 규제들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율적 규제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좀 더 특히 그 AI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어떤 규제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 AI의 개발 과정과, 왜냐하면 이게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대응이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규제가 이루어질 때는 오히려 규제가 그 생산적이었다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기 무연 휘발유의 사례인데요. 그 노킹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 엔진의 그 비효율성을 그 개선하기 위해서 납을 첨가했는데, 그 납이 결국은 인체에 큰 그 악영향을 끼쳐서 납을 빼는 휘발유를 70년대 미국에서 강제할 때, 당시 이제 자동차 업계들은 난리를 쳤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자동차 업계 다 망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물어야 돼. 우린 다 큰일이다. 근데 실제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워낙 그 자동차 업계가 강하게 저항하니까 그게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고지기관이나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동차 업계는 계속해서 외부에 투덜대면서 무연 휘발유로 돌아가는 기관, 그 잘 돌아가는 그 엔진도 개발하고 효율성도 높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제도를 통해서 자동차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엔진도 더 좋은 게 나오고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도 높아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술 발전과 그다음에 우리의 사회적 가치 존중이 마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약간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뒷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그 말씀드리지 않고 마지막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인데요.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던 것 같고 다음 기회에 제가 그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몇 가지 아직까지도 논쟁적이고 쉽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좀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쟁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AI가 윤리적으로 그 해를 끼친다고 할 때 그 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현재도 미국하고 유럽의 법원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AI가 해를 끼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AI를 사용해서 막 그 가짜 동영상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랬을 때 미국 법원의 입장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 위해를 가했거나,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손실을 받거나 그런 아주 분명한 위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장에서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게 입장인데 유럽은 다르거든요. 유럽이 최근에 제가 어저께 들은 내용인데 그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2024년에 발효가 되는 그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에서 많은 논쟁, 저 유럽 내에서 논쟁을 하다가 통과된 35조 항에서 실제로 그런 어떤 기만 정보, 거짓 정보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것들을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럽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많은 시민단체가 반대했는데 이제 그걸 밸런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보기에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요 과정에서 이것의 폐해가 크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기 소개드린 제가 신광에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여러 주제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점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후에 다른 자료들을 그리고 이후의 발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제인 포용적 혁신에 AI가 어떻게 기여할 건가를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양대학교 철학과 이상욱 교수님 발제였습니다. 기술혁신과 사회적 고려는 상충관계에 있지 않으며 규제와 적응하면서 기술, 산업, 사회가 상생하는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다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